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공증인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30년 된 반찬 가게와 예금 2억 5천만 원 모두 장남 앞으로.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큰형님께 여쭤봤습니다. 형님, 그럼 이제 가게 일은 형님 댁에서 맡으시는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아이고 올해 40입니다. 시집 온 지 벌써 7년째예요. 남편 재호는 둘째 아들입니다. 큰형님 댁은 서울 마포에 사시는데 큰아주버님은 대형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시고 큰형님은 대학교 입학처에서 일하십니다. 두 분 다 바쁘신 분들이라 시댁에는 명절에나 내려오세요. 저희는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저는 시댁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20년 넘게 직접 운영하시던 반찬 가게였어요.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는데 4년 전 허리를 다치시고 나서 오래 서 계시기가 힘들어지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단체급식 업체에서 일했던 게 인연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음식 쪽을 알면 우리 가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처음에는 정말 가끔 돕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허리가 나빠지시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전부 떠맡게 됐습니다. 식재료 구매하고 레시피 조정하고 직원 2명 관리하고 단골 손님 응대하고 배달 주문 처리하고 장부 정리하고 가게 청소까지 주 6일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였습니다. 아이 둘을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내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오전에 잠깐 나오셔서 단골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시다 점심 드신 후 들어가시곤 했어요.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은 1년에 2번 명절에만 내려오셨습니다. 추석에 1번, 설에 1번 가게에 들르시면 10분 정도 계시다 가셨어요. 아, 잘 되고 있네. 어머니 요즘 어때? 하시고는 저녁 드시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셨죠. 큰형님은 한 번도 가게 일을 도와주신 적이 없었어요. 딱 1번. 설 전날 예약 주문이 몰려서 제가 정신없이 바빴을 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잠깐만 포장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손이 모자라서요. 형님께서 살짝 눈썹을 올리셨어요.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방해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어차피 시댁 가게니까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큰아주버님께서 시내 한 레스토랑에 단체석을 잡으셨어요. 친척분들과 오랜 지인들까지 80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칠순 준비는 못했지만 평소처럼 오전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일찍 닫고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큰형님께서는 오후 1시에 도착하셔서 시어머니께 꽃다발을 드리고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좋은 날에 한 가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중년 남성분이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공증사무소 직원이셨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살면서 일군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자식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게 나중에 서로 다툴 일도 없고.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30년 된 반찬 가게와 건물, 그리고 예금 2억 5천만 원 전부를 장남 준호에게 증여합니다. 준호는 의사로 성실하게 살았고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재호는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본인 앞가림은 하겠지.
잔치상의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이 일제히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요, 이상하게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그런 거였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큰형님도 웃으시며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가게 운영은 큰형님 댁에서 하시는 건가요? 가게를 받으신 분이 책임도 지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7년 동안 제가 매일 아침 6시 반에 가게 문 열었어요. 식재료 발주하고 직원들 챙기고 배달 주문 처리하고 장부 정리까지요. 큰형님 댁에서는 1년에 2번 오셨죠. 이제 가게도 받으셨으니 책임도 함께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큰아주버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정아 씨, 무슨 소리야? 우리는 서울에 직장이 있잖아. 그럼 아주버님께서 이쪽으로 이사 오시든지 아니면 가게를 서울로 옮기시면 되죠. 건물 가치랑 권리금 합치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정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같은 날에. 어머님, 저 화 안 났어요.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재호 씨, 저 친정 갈게요. 당분간 거기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가게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따라왔어요. 많이 당황해하면서요. 친정 엄마가 놀라셨어요. 정아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참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긴 숨을 내쉬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 있어. 내 방 그대로야. 그날 밤 9시가 안 됐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셨어요. 정아야, 당장 들어와.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가게 누가 여는 거야? 예약 손님이 12팀인데.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어머님, 큰형님 댁에 연락하세요. 이제 큰형님 댁에서 하실 차례예요. 그 다음부터 전화가 쉬지 않고 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심지어 큰아주버님까지. 저는 다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12시 넘어서 남편 전화로 시어머니가 거셨어요. 재호야, 정아 좀 데려와. 내일 예약 손님들 어떡하냐? 단골들한테 망신이야. 남편이 당황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남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가게 걱정되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형님 댁에 연락하세요. 가게를 받으셨잖아요. 건물에 권리금까지 하면 2억이 훌쩍 넘어요.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게 맞죠? 정아야, 제발. 준호는 내일 오전에 수술이 있다고. 큰아주버님은 항상 바쁘시죠. 저도 7년 동안 바빴어요.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경력자 주방 직원을 구하시면 돼요. 구인 광고 내시면 됩니다. 돈이 드신다면 큰아주버님이 받으신 2억 5천에서 쓰시면 되고요. 경력자 월급 350만 원이면 5년 이상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아야, 미안하다. 내가 어제 생각이 짧았나 보구나. 그냥 와서 가게만 좀 열어줘. 아버님, 저 지금 친정이에요. 아버님, 제가 7년 동안 매일 가게 문 열어드렸는데 그 고마운 마음을 재산에서는 빼고 가게 운영은 또 저한테 부탁하시는 건가요? 큰형님 댁에 전화하세요. 이제 그분들이 주인이니까 책임도 지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시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린 건 7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큰아주버님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 씨, 나야. 지금 이러는 게 말이 돼? 가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큰아주버님, 가게는 큰아주버님 거잖아요. 큰아주버님이 받으셨는데 큰아주버님이 운영하시면 되죠. 나 바빠. 매일 수술 있어. 내려갈 수가 없잖아. 저도 바빴어요. 7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바빴어요. 무보수로요. 이제 큰아주버님 차례예요. 정아 씨,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정아야, 어제 오늘 예약 손님들 다 그냥 돌아갔어. 단골들이 영업 안 한다고 화났어. 빨리 와. 어머님, 큰형님 댁에 연락하셨어요? 준호는 안 온대. 수술 스케줄이 꽉 찼대. 형님은요? 진이도 바쁘대. 학교 입시 시즌이라고. 어머님, 저도 바빠요. 오늘 남편 사무소 중요한 미팅 있어서 제가 자료 준비를 돕고 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저를 봤어요. 정아야, 그래도 30년 된 가게잖아. 단골들 떠나면 어쩌려고. 재호 씨, 우리가 7년 동안 뭐 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제가 지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 그럼 이제 큰형님 댁에서 해야 공평한 거야. 그래도 당신도 속상하잖아. 단골들 떠나는 거 속상하지.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내 7년이 아무 가치도 없었다는 거야. 둘째 며느리니까 당연히 일하고 당연히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전화가 총 53통 왔어요. 문자는 80통이 넘었고요.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열이틀째 되던 날 일이 터졌어요. 7년 단골이 가게 앞에 와서 왜 문을 안 여냐고 항의했고 그 얘기가 동네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정아야, 가게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 이대로면 진짜 문 닫아야 해. 어머님, 큰형님 댁에서 오셨어요? 준호는 안 와. 전화도 잘 안 받아. 구인 광고는요. 냈는데 경력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달래. 월 370이래. 어머님, 큰아주버님이 2억 5천 받으셨잖아요. 월 370이면 5년 넘게 쓸 수 있어요. 큰아주버님께 말씀하세요. 정아야, 제발. 내가 지금 무릎이라도 꿇을게. 어머님, 저는 큰아주버님이 하루라도 가게에서 직접 일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큰아주버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셨던 거였어요. 준호야, 당장 내려와서 가게 봐. 네가 받았잖아. 네가 책임져.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아야, 형이 가게 와 있어.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 냉장고 어느 게 뭔지도 모르고 배달 주문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고 예약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쩔쩔매고 있어. 당연하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엄마가 진짜 화났어. 의사 아들이 이것도 모르냐고 소리 지르셨어. 이제 어머님도 아셨네. 형이 이러니까 정아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더 소리 질렀어. 그럼 가게를 왜 받았냐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큰아주버님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정아 씨, 나야. 저기 내일 아침 일찍 서울 올라가야 하거든. 월요일에 중요한 수술 준비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좀. 큰아주버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바빠. 정아 씨도 알잖아. 큰아주버님도 바쁘시고 저도 바빠요. 근데 가게는 큰아주버님 거잖아요.
큰아주버님이 계속 하셔야죠. 아니면 그 2억 5천에서 경력 주방 직원 고용하세요. 월 370이면 충분해요. 정아 씨, 진짜 아니면 가게 파세요. 30년 된 반찬 가게에 건물까지면 시세 좋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되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 큰아주버님은 결국 혼자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큰형님은 오시지도 않으셨고요. 시댁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는 식재료 발주도 예약 관리도 조리도 다 안 되셨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한 번도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들러 부모님 얼굴만 확인했고요.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단골들은 하나씩 다른 가게로 옮겨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무리하게 가게를 열어보려다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구급차에 실려 가셨습니다. 이번엔 큰아주버님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안 오면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큰아주버님 내외분이 모두 내려오셨어요. 저희도 병원으로 갔고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큰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먼저 말씀하셨어요. 정아 씨, 이게 다 정아 씨 때문이에요. 조금만 참았으면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안 되셨을 텐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7년 동안 참았어요. 매일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가게 지키면서 참았어요. 이제는 형님이 참으실 차례예요. 형님도 며느리시잖아요. 가게도 받으셨고요. 이제 형님이 운영하세요. 큰형님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다 그냥 돌아서 버리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저를 보셨어요. 정아 씨,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큰아주버님, 제가 뭘 어떻게 한 건데요? 저 그냥 제 생활하고 있는 건데요. 큰아주버님이 이제 장남으로서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가게도 받으셨으니까요. 나는 의사야. 매일 수술이 있어. 저도 그래요. 저도 7년 동안 매일 했어요. 공짜로요. 이제 큰아주버님 차례예요. 큰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는 수술 후 회복하셨어요. 다만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게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큰아주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기는 어려워. 서울에 기반이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럼 가게는 왜 받았어? 네가 받았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안 그러면 정아한테 돌려줘. 어머니, 그건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제가 어쩌라고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제안 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게를 다시 나눠요. 공평하게. 그러면 저도 다시 일하겠습니다. 대신 월급 받으면서요. 큰아주버님 표정이 굳었어요. 이미 공증까지 된 거잖아. 어떻게 나눠? 취소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정신도 맑으시니까 아버님 동의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제 7년치 급여를 주세요. 식품 영양사, 경력자, 시급으로 계산하면 대략 2억 원 정도 될 거예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침대에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아버지,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어. 가게 주면 네가 책임질 거라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하루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올라갔잖아. 정아는 7년 동안 매일 왔어. 아이들 키우면서 새벽부터 문 열었어. 가게가 지금까지 돌아간 건 다 정아 덕분이야. 그게 진짜 일한 거야.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정아야,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가게 반으로 나누자. 아니, 정아가 더 일했으니까 6대 4로 하자. 준호가 4. 그리고 앞으로는 준호가 정아한테 월급 줘야 해. 큰아주버님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반대하실 수 없었죠.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2주 후 계약서가 다시 작성됐습니다. 가게는 6대 4로 나뉘었어요. 저희가 60%, 큰아주버님이 40%, 가게 운영은 제가 계속하되 큰아주버님이 월급을 주기로 했어요. 월 480만 원, 그리고 7년치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큰아주버님이 1억 2천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 5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일합니다. 토요일은 파트타임 직원이 오고 일요일은 쉬어요. 저녁 늦게까지 혼자 남아 장부 정리하던 시간도 사라졌고요. 직원도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었어요. 제호가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큰아주버님한테 당당하게 말해요. 형, 가게 지분이 우리 쪽이 더 크니까 중요한 결정은 우리 의견도 꼭 물어봐요. 저한테도요. 정아야, 고마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는 내가 더 잘 챙길게. 실제로 남편이 가게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같이 와서 재고 정리 도와주고 회계 프로그램 새로 깔아주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바꿔줬어요. 그게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6개월 후 가게는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제가 돌아온 덕분에 단골 손님들도 하나씩 돌아오셨고요. 그 7년 단골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을 때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정아 씨가 있어야 이 가게지.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큰아주버님도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2달에 한 번씩은 내려오셔서 가게 상황도 살피시고 부모님도 뵙고 가세요. 한 번은 큰아주버님이 가게 구석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아 씨, 미안했어. 내가 너무 몰랐어.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웃으셨어요.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다. 1년 후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큰형님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셨어요. 정아 씨, 미안해요.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아니야,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나는 내 일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지께서 모두를 부르셨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한마디 하겠다. 네,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아버지가 많이 배웠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한 사람을 알아보는 게 중요해. 정아야, 고맙다. 네가 진짜 우리 가게를 지켜줬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준호야, 진이야, 너희도 고맙다. 늦게라도 깨달은 거. 큰아주버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정아야, 후회 안 해? 그때 그렇게 한 거. 저는 웃었어요. 전혀. 오히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 왜? 나를 찾은 것 같아서 착한 사람인 척 하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있었거든. 이제는 알아. 착한 것도 좋지만 내 가치도 알아야 한다는 거. 그게 진짜 나를 존중하는 거야.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나도 배웠어. 아내를 지킨다는 게 뭔지. 2년이 지난 지금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제 가치를 알고 제 권리를 말한 덕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무와 희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져 있어요. 큰아주버님은 매달 월급을 빠짐없이 보내주시고요. 큰형님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세요. 시어머니도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가게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꼭 저한테 먼저 여쭤보세요. 저는 배웠습니다. 때로는 물러서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그리고 내 권리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거라는 걸요. 여러분, 착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노력도, 당신의 헌신도 소중하니까요. 그걸 알아야 진짜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아버지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새 제 휴대폰은 70번 울렸습니다. 아버지, 큰언니, 작은언니, 큰형부, 작은형부까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가 제주도로 가면 아버지는 누가 돌봐?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혼자 아버지를 돌봤다는 걸요. 언니들이 회사 3개를 받아가던 그날부터요.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열렸어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3개의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이룬 것들이었죠. 오늘 다들 모인 김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큰언니 내외, 작은언니 내외, 그리고 저 모두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췌장암이란다. 사기라고 하더구나. 의사 말로는 길어야 6개월이래. 식탁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큰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해요. 나도 3군데 다 가봤어. 다 똑같더라. 이제 받아들여야지 뭐. 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아마 혼자서 이미 많이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회사 얘기 좀 하려고. 큰언니와 작은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연 매출이 수십억에 달하는 곳이었으니까요. 큰애 민지야, 너는 서초에 있는 본사를 맡아라. 너 남편이 경영학과 나왔다며. 잘 운영하면 돼. 아버지, 큰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애 수진아, 너는 강남점하고 송파점 2개를 맡아. 너네 남편이 부동산 일 좀 안다고 했지. 둘이서 잘해봐.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언니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은혜야, 네, 아버지, 넌 말이야. 넌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있잖니. 회사 운영은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있잖아. 도곡동 그 큰 집. 그거는 일단 내가 살다가 나중에 내가 가면 네가 갖도록 해라. 알았지? 나중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니들은 지금 회사를 봤는데 저는 나중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넌 지금 회사 경영할 처지가 아니잖니. 그리고 언니들은 둘 다 가정이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넌 혼자니까 괜찮을 거 아니야. 혼자라서 괜찮다. 그게 아버지의 논리였어요. 그럼 아버지, 집은 제 명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큰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집을 미리 넘기면 어떡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명의로 있어야지. 언니, 그럼 언니들 회사도 아버지 명의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반박했어요. 회사는 다르지. 우리가 경영을 해야 하니까 명예 이전이 필요한 거고. 작은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은혜야, 너 진짜 그렇게 재산만 밝히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재산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됐다. 다들 그만해.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은혜야, 아버지 말 믿어. 그 집은 나중에 100%네 거야. 아버지가 약속한다. 알았지? 네, 아버지.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언니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회사 명의 이전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도 고용하고 세무사도 만나고 언니들은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항암 치료 상담도 받고 여러 검사도 했어요. 언니들은 바빴어요. 회사 인수 때문에요. 은혜야, 미안한데 오늘 아버지 병원 좀 데려다 줄래? 우리 오늘 은행 가야 해서. 큰언니의 전화였어요. 언니, 저도 오늘 회사 있어요. 아이고, 하루만 휴가 써. 넌 회사원이니까 휴가 쓰기 쉽잖아. 우리는 지금 사장인데 어떻게 비워. 그렇게 저는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자 제 연차가 다 소진됐어요. 회사에서 눈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 요즘 너무 자주 쉬시는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팀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그건 알겠는데 다른 형제분들은 안 계세요? 있긴 있죠. 하지만 그들은 바빴으니까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언니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은혜야, 네가 아버지 잘 모시고 있어서 우리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 고맙다. 언니, 저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회사까지 그만뒀잖아요. 아이고, 그거야 당연히 우리가 줘야지. 한 달에 200만 원씩 줄게. 괜찮지? 200만 원. 제가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언니, 아버지 간병인 쓰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드는데요. 간병인을 왜 써? 네가 있잖아. 그리고 넌 지금 백수잖아. 우리는 회사 운영한다고 정신없어. 그렇게 저는 언니들이 주는 200만 원으로 생활하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아버지의 식사, 약, 병원, 스케줄, 청소, 빨래,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시는 지경이었죠. 은혜야, 오늘 아버지 병원 가시는 거 맞지? 우리 오늘 못 가. 회사에 큰 계약건이 있어서. 또 큰언니의 전화였어요. 언니, 이번 주에 벌써 3번째예요. 언니들도 한 번씩 오시면 안 돼요? 은혜야, 우리도 가고 싶지. 근데 회사가 있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가 회사 말아먹으면 다 끝나는 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더 버티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작은 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나 지금 급한데 아버지 좀 부탁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언니, 오늘 언니 차례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오기로 했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오늘 정말 안 되거든. 미안해. 한 달에 한 번. 그게 언니들이 아버지를 보는 횟수였어요. 저는 매일이었고요. 1년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작은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혜야,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언니, 무슨 일인데요? 회사가 사실 요즘 좀 안 좋아.
직원들 월급 줄 돈도 빠듯해. 언니, 그럼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봐요? 아버지는 모르셔. 걱정하실까봐. 너 그 집에서 사는데 은행에서 담보대출 좀 받을 수 있잖아. 언니, 그 집은 제 명의가 아니에요. 아버지 명의라고요. 그래도 너 지금 거기 살잖아. 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작은 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언니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나도 사실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작은 언니한테 들었는데 너 돈 있다며? 언니, 저도 없어요. 언니들이 주는 200만 원으로 근근히 살고 있어요. 거짓말 마. 넌 월세도 안 내잖아. 아버지 집에서 공짜로 사는데 뭐가 힘들어? 공짜로 산다. 저는 아버지를 돌보는 대가로 거기 살고 있는 건데 말이죠. 언니, 저는 언니들처럼 회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회사를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너 같으면 할 수 있겠어? 그럼 회사를 왜 받으셨어요? 제가 반문했어요. 야,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너 언니들한테 버릇없이 굴면 안 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됐을 때였어요. 두 언니가 동시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큰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빚이 엄청 쌓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합쳐서 20억 정도 됩니다. 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희가 2년 동안 회사를 어떻게 운영한 거야? 아버지,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경기도 안 좋고 경쟁도 심하고 작은 언니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아버지,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제 심장이 돋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아버지, 이 집이 시세가 30억이에요. 이거 팔면 빚도 갚고 아버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돼요. 야,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은 은혜한테 주기로 한 집이야.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니에요. 회사가 부도나면 아버지도 연대보증인이라 끝이에요. 내가 연대보증을? 네. 회사명에 이전할 때 아버지가 사인하셨잖아요. 까먹으셨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기억나신 듯 했어요. 그건 너희가 형식적인 거라고 해서 형식적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유효해요. 아버지, 선택하세요. 집을 파서 빚을 갚든지 아니면 저희 파산하고 아버지도 파산하든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언니들, 이건 너무하잖아요. 2년 동안 제가 아버지를 돌본 게 뭐예요? 제가 소리쳤어요. 은혜야, 네가 돌본 건 고맙지. 근데 지금은 더 큰 문제야. 집 하나냐, 우리 가족 전체냐의 문제라고. 그럼 언니들이 받은 회사는요? 그거 팔면 되잖아요. 그 회사가 지금 빚덩이라니까. 팔아봤자 마이너스야. 결국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집을 파는 것으로요. 은혜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집은 팔렸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저도 그곳에서 계속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고 나니 언니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은혜야, 이제 회사 정리했으니까 우리도 아버지 좀 돌봐야겠다. 큰언니가 말했어요. 정말요. 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하자. 넌 혼자니까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너는 3주 담당하고 우린 각각 일주일씩. 괜찮지? 결국 똑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마케팅 매니저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은 제가 이전 회사에서 받던 것의 2배였어요. 저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아버지, 제가 제주도로 일하러 가려고요. 제주도? 갑자기? 네, 좋은 기회거든요. 2년 동안 쉬었으니 이제 다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어떡하고? 언니들이 계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돌보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실천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큰언니였어요. 야, 은혜야, 네가 지금 미쳤어. 아버지 두고 제주도를 가겠다고? 언니,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인생은 무슨,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게 인생이야. 두 번째 전화는 작은 언니였습니다. 은혜야, 너 진짜 이기적이다. 우리는 가정이 있어서 못하는 건데 넌 혼자잖아. 네가 해야지. 누가 해? 언니도 아버지 딸이잖아요. 말대꾸는 너 진짜 버릇없게 컸다. 세 번째 전화는 큰형부였어요. 재수 씨가 좀 참아줘야지. 우리 와이프가 아버님 돌보면 우리 애들은 누가 봐. 형님, 저는 애도 없는데 왜 제가 계속 희생해야 해요? 애가 없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는 계속 왔어요. 심지어 아버지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집도 못 줘서 미안하고, 근데 제발 가지 마라. 아버지 곁에 있어줘. 아버지, 2년 동안 제가 했잖아요. 이제는 언니들 차례예요. 언니들은 바빠. 너도 알잖니. 저도 바빠요. 이제는요. 그 밤, 제 휴대폰은 70번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제 것을 챙길 겨를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정말 가는 거냐? 네.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후회할 텐데 후회는 제가 할게요. 너 정말 이 못된 년아.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욕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놀라웠어요. 일은 바빴지만 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큰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그래도 안 올 거야? 언니가 돌보세요. 야, 너 정말 사람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실 텐데. 그럼 언니가 영상통화 해드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큰형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주소 보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언니들은 상주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지만 말년에는 외로우셨나 봅니다. 3일장을 치르고 49제를 지낸 후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고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도곡동 주택, 매각 대금 중 남은 5억 원을 세 딸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균등하게요? 네, 각각 1억 6천만 원씩입니다. 큰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혜가 아버지를 끝까지 안 모셨는데 왜 똑같이 받아요?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고인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나는 세 딸을 다 똑같이 사랑했다. 하지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막내딸에게 가장 큰 짐을 지웠다. 이것은 사과의 의미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몫은 두 언니에게 나눠주세요. 은혜 씨, 이건 고인의 마지막 뜻인데 괜찮아요.
저는 이미 받았어요. 제 자유를요. 언니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은혜야, 너 지금. 언니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아버지, 마지막 5개월 힘드셨죠? 큰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솔직히, 너 없이는 불가능했어. 우리 둘이 교대로 했는데도 너무 힘들었어. 제가 2년을 했어요. 혼자서요. 작은 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제주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제 카페는 제주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리조트 일을 하면서 배운 경영 노하우와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어느 날 큰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잘 지내니? 네, 언니. 언니는요? 나 이혼했어. 뭐라고요? 남편이 나갔어. 회사 망하고 내가 아버지 돌보느라 집안일 못하니까 지쳐서 나간 거야. 언니, 은혜야, 너 그때 말한 거 기억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너 말이 맞았어. 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너처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언니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몇 달 후 큰언니가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제 카페에서 일을 배우겠다고요. 작은 언니도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는 잘 지내지만 자기 인생을 찾고 싶다고.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싶대요. 지금 제 카페는 세 자매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대표고 언니들은 직원이지만요. 어느 날 저녁 세 자매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은혜야, 그때 네가 떠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큰언니가 물었어요. 글쎄요. 아마 저는 아직도 그 작은 투룸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고 있었겠죠.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작은 언니도 거들었어요. 저도 아이들 핑계로 제 꿈을 포기한 채 살았겠죠.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 제가 말했어요. 무슨 선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요.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짜고 시원한 제주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집을 주지 못한 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제 집을, 제 카페를, 제 인생을 스스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효도는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사랑은 공평해야 하고 의무는 나눠져야 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70번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아직도 그 작은 방에 갇혀 있었겠죠. 그 전화를 받지 않은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